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델타 결선과 Y 결선을 서로 상호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Y 결선을 하든 델타 결선을 하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인덕터로 표현을 하던가 저항으로서 표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인덕터로만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도 결국 도체이기 때문에 저항 성분을 포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임피던스로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선전압이 걸릴 거고 흐르는 게 선전류가 흐를 거예요. V가 아니죠. 선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부하의 공급을 하는 쪽이든 전원에서 받는 쪽이든 우리가 이 스펙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결선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유야 만들면 되니까. 또는 우리가 얘네가 이렇게 Y에다가 델타 결선이 같이 회로에 구성되어 있다면 얘네의 저항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환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건 그렇다 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 임피던스끼리가 요게 그대로 이렇게 변환이 되지 않고 어떠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변환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ZA, ZB, ZC가 서로 같다면 좀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값들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가 별도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 델타 결선에서의 임피던스 값이 Y에서의 임피던스 값보다 3배가 커지게 됩니다. 또 전류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전류도 우리가 델타 결선이 요 Y 결선에서보다 3배가 커지게 돼요. 차라리 이걸 외우시는 게 편한데 그래도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임피던스는 상 임피던스잖아요. 선에 달린 게 아니고 여기를 우리가 상이라 보고 얘도 여기를 상이라고 보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상전류고 이렇게 흐르는 게 선전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먼저 델타부터 볼까요? 자, 델타의 임피던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상에 대한 임피던스니까 P를 먼저 쓸까요? 상 임피던스는 델타에서 얘는 우리가 상전압을 상전류로 나눈 게 되겠죠? V는 IR, V는 IZ, 우리 오메 법칙은 이제 아시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스펙의 고정은 선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델타 결선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걸리는 상전압이나 선끼리 걸리는 선전압이나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전압은 우리가 선전압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류는 얘는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증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선에서 흐르는 선전류가 상을 흐르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상전류로 이렇게 선전류로 바꿔주게 되면 루트 3만큼 나눠줘야 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분모니까 올려보면 루트 3의 IL의 선전류의 선전압이 됩니다. 이거 항상 말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Y에서의 Y 결선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해볼게요. 얘도 상 임피던스니까 똑같이 상전압을 상전류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 얘는 이번에 선전압이 루트 3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선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 전압을 루트 3을 나눠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나 이렇게 흐르는 전류나 경로가 하나니까 결국 이번에는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루트 3분의 1의 선전류분의 선전압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스펙을 고정해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그냥 이걸 델타를 델타라고 적겠습니다. 요 P 이제 상전압 안 적고 우리가 그 임피던스 델타 임피던스를 델타 Y결선 델타가 아니죠. 말이 자 Y결선의 임피던스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결국 루트 3을 1분의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돼서 여기서의 결과값은 우리가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를 지금 이항을 하면 우리가 델타 임피던스는 3Y 임피던스와 같다라고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과정이 제 생각에 따라오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숫자를 넣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증빙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하는 김에 공부 좀 하는 거죠. 얘가 있고 공간이 좁으니까 확대해서 펜을 얇게 해서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고 델타도 그냥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간 전압이 일정하다고 볼게요. 왜냐면 그 보통 조건에서 스펙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간 전압이 일정하다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보통 우리가 이 Y결선에서 상전압을 220V가 되고 선전압이 루트 3배가 커서 우리가 380V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대부분 220V 아니면 380V예요. 380V는 사실상 우리가 그 세대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기계실이나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아마 뭐 일반인이신 분들은 보실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얘도 380V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지금 선전류 값을 이번에 구해본다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번엔 얘를 해보는 거예요. 얘를 자 우리가 여기 항상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는 선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상에 흐르는 상전류나 상전압을 구한 다음에 선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가 만약에 다 5라고 보겠습니다. 얘도 5고 얘도 5다. 얘도 5고 같은 임피던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다.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결국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게 되니까 220을 5로 나눠준 게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220을 5로 나눈 게 아니고 우리 380V만 알고 있으니까 380V를 루트 3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루트 3으로 나눠준 거고 여기다가 임피던스를 다시 나눠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220V이기 때문에 220을 5로 나눠서 얘가 몇인가요? 44A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가 상전류잖아요. 근데 우리가 Y결선에서는 상전류가 선전류가 되기 때문에 선전류가 결국 44A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델타에서 봐볼게요. 델타에서도 얘는 이번에 선전압이 상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똑같이 우리가 상전압을 상임피던스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는 380V가 똑같은 상태에서 임피던스를 5로 나눠주게 되면 76인가요? 76A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요건 이제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루트 3배만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전류를 그대로 선전류로 바꿔줄 수 없게 되고 여기다가 루트 3배만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전류에다가. 그래서 76에다 루트 3배만큼 곱해주게 되면 76 곱하기 루트 3이 돼서 얘는 131.6A가 됩니다. 얘가 44를 제가 임의로 그냥 220을 딱 떨어지게 해서 그런데 얘가 사실상 이 3배 곱하면 132A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임피던스가 같다면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에서보다 3배 큰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우리가 기억할 건 Y 결선이 임피던스가 3배 커지고
전류도 Y결선 3배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진 거죠. 델타 결선보다. Y결선에서 3배를 키워야 델타 결선이 되고 Y결선에서 전류에서의 3배만큼이 델타 결선에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가 같다면 Y결선에서 전류가 3배가 더 흘러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델타가 3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임피던스가 같은 상태에서 임피던스를 구한다면 Y결선이 델타 결선보다 3분의 1만큼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서로 그냥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같은 상태였다면 우리가 계산이 쉬웠는데, 다른 상태였다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 보이는 이런 식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Y결선으로 델타 결선을 바꾸려고 할 때, 그러니까 Y에서 델타로 바꾸려고 할 때는 분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얘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 명칭을 한번 보면 A상에 붙어있는 애가 A고, B상에 붙어있는 애가 ZB, C상에 붙어있는 애가 GC입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에서는 A와 B를 연결한 게 AB, A와 C를 연결하면 CA, 이렇게 순서로 돌아서 CA가 되어 있는 거예요. B와 C를 연결하면 BC라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변환할 때 얘네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꿀 땐 예를 들어 얘를 구하려고 할게요. 얘가 ZAB죠.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곱을 전부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A랑 B도 곱하고 A랑 C도 곱하고 B랑 C도 곱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주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요쪽에 있잖아요. A, B. 그럼 나눠주는 놈이 요 반대편에 있는 애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ZC로 나눠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B가 아니고 BC다. 우리가 GBC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분자는 똑같고 ZA로만 나눠주게 되면 얘가 ZBC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을 때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왔던 건 얘네 숫자가 다 같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이 결국 말하면 얘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이라서 3, 2의 2승이 되고 2로 나눠져서 삭제돼서 그냥 3, 2가 된 거예요. 3ZY. 좀 빠른가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변환하면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델타에서 Y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이번에는 분모가 다 고정돼요. 분모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A상에 붙었으니까 A, 얘가 B상, 얘가 C상이 되겠죠. 그럼 내가 ZA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얘네들을 다 합칩니다. 무조건 분모가 고정이에요. AB랑 ABC랑 ZCA랑 다 합쳐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들의 양쪽을 곱합니다. 그래서 ZAB와 ZCA네요. 뭐 AC든 CA든 CA를 곱해주게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다 더하는 거는 뭐 그냥 외우시는 거고, 내가 여기 서서 양쪽을 잡고, 이해하시죠? 그럼 바로 내 앞에 누가 있을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을 구하게 되면 내 양쪽을 곱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한두 번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환을 왜 하냐면 실제로 이런 게 문제예요. 우리가 원래 이때까지 공부했던 건 직렬로 있던가 또 병렬로 있던가 얘네들이 잘 조합되어 있던가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회로를 보면 우리가 그대로 그려보면 이전에 문제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휘스턴 브릿지 할 때.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휘스턴 브릿지에서는 어차피 여기 전류 안 흐르니까 얘네 그 비율이 같다면 그냥 구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다르다면 분명히 전류가 일로도 흐를 수 있고 일로도 흐를 수 있고 한데 우리가 배운 거는 차례차례 내려가는 거지. 이 경로를 보면 지금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얘를 지금 그냥 위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Y결선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 그림이 똑같은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버리면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 얘네 직렬을 병렬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방법이 쓰이고 그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꾸면 실제로 이런 회로가 돼서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하던 그런 회로가 된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고 하면 루트 3에 VL, IL 코사인 세터던가 아니면 3의 VP, IP 상전압 상전류로 하냐 선전압 선전류로 하냐였죠. 코사인 세터로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성간 전압을 줬으니까 이 성간 전압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성간 전압이 아까 일정할 때 같다면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우리가 선전류가 정확히 말하면은 델타에서의 선전류가 Y에서의 선전류보다 3배 컸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즉 우리가 Y에서의 전류보다 Y에서의 전류는 델타의 3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델타 결선된 걸로 Y 결선으로 바꾸면 원래 값보다 얘가 3분의 1밖에 안 흐르는 거잖아요. 성간전압이 고정돼 있으니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IL만 선전류만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외우고 있으면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공부할 때도 기억이 나는데 선전류가 델타에서 흐르는 전류가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3이 붙어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Y가 3배가 크다라고 그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델타가 3배 크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델타를 Y로 바꾸면 원래 델타에서 3분의 1만큼으로 줄어든 거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사실 얘는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개인데 원래 여기와 여기가 휘스턴 브릿지를 적용할 수 없는 값이 돼야 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있는 건데 소방전기에서는 전부 사실상 이 문제가 나오면 휘스턴 브릿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회로를 좀 바꿔서 그려보면 그냥 대충 그리고 위에 겹쳐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휘스턴 브릿지에서 원래 여기 검유계가 달려 있었고 뭐 1, 2, 3, 4라고 하면 1과 4의 곱은 3과 2의 곱과 같다면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우리가 이게 없다고 무시하고 그려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얘와 곱이 이 5와 10의 이쪽 곱이랑 값이 같아 버리니까 사실 그냥 휘스턴 브릿지로 우리가 이게 없다고 가정하고 풀어버리면 돼요. 직렬끼리 합치고 병렬로 합쳐버리면 되죠.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만약에 여기가 다른 값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지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사실상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좀 그리면 제가 이거 그 책에다가 되게 회로들 다 그려놨거든요.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상태로 보면 우리가 이쪽을 보든 아니면은 이쪽을 보든 우리가 한쪽이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선이 거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를 Y 결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연결된 부위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Y 결선으로 바꿔도 제가 그림상에 이 점을 좀 잘못 찍어놨는데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자, 이
점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요 그대로 한번 보면 얘가 5옴, 5옴, 10옴, 10옴, 10옴이었네요. 그럼 당연히 얘네끼리 묶어야 같이 10, 10, 10이 돼서 Y결선으로 바꿔주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떼서 Y결선으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을 뗐으니까 일단 Y결선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일단 5랑 5는 그대로인데 얘네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Y결선에서의 임피던스는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의 3분의 1이었어요.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가 델타를 Y로 바꾸는 것만 쓰다 보니까 델타의 임피던스는 Y 임피던스의 3배라고 써있었죠. 3ZY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10이 아니고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얘가 각각 3분의 10, 3분의 10, 3분의 10으로 줄어들 거예요. 옴이 되는 거죠. 그럼 이대로는 이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 직렬끼리 먼저 합치면 그냥 이거 다 분수로 합쳐버릴게요. 얘는 3분의 15인 거니까 위에가 3분의 25, 밑에가 3분의 25옴이 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병렬끼리 합성 조항을 하면 병렬끼리는 합분의 곱이었으니까 우리가 병렬끼리 합성 조항은 3분의 25 더하기 3분의 25 곱하기 3분의 25 곱하기 3분의 25를 해서 합분의 곱을 하면 합성 조항이 나왔었죠? 그러면 얘는 6분의 25옴이라는 값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 뒤에 직렬로 하나 더 돼 있으니까 3분의 10옴을 구하게 되면 얘가 6분의 20이니까 6분의 45옴이라는 6분의 10, 6분의 20 맞죠? 6분의 45옴이 되고 6분의 45옴은 결국 7.5옴이 돼서 위에 보기에서 보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사실 휘스톤으로 풀면 얘 없으니까 그냥 쉽게 합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푸냐면 이걸 해보세요. 만약에 자 얘네 병렬이죠. 이건 이해하시죠? 얘를 만약 먼저 합성을 하고 얘네 합성한다고 봐볼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병렬을 먼저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합성한 값이 이렇게 나왔고 합성한 값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저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이랑 지금 이렇게 저항이 있잖아요. 그럼 우린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우린 이렇게 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Y결선으로 바꿔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회로의 형태로 바꿔줘서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 바꾼 게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끼리 직렬끼리 합쳐주고 병렬 합쳐서 마지막에 다시 뒤에 것까지 직렬로 합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거죠. 이건 사실 되게 쉽습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자, 회로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이 얼마네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원하는 회로로 뜯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얘를 그냥 고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A랑 B가 왔고 여기에 요 R2가 있는 거고 이 지점에서 좀 이렇게 늘려도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 R2가 이렇게 가고 있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중해서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뭐 R2가 있대요. 자꾸 이렇게 그리네요. 얘랑 연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뭐 여기서 연결됐다고 그냥 보고 얘가 이렇게 R1이 또 다 달려 있고 얘가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직렬 병렬 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에 있는 Y결선을 델타로 바꿉니다. 그러면 계산이 쉬워져요.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꾸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꼭지점들은 사실상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 거는 고정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y를 델타로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없어져서 델타를 y로 바꾸면 이 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위아래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y를 델타로 바꿉니다. 그러면 먼저 이 R2가 없다고 볼게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안쪽 거만 가지고 델타 결선으로 변환을 한다고 그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똑같이 저항 안 그릴게요. 그냥 이제 이런 형태로 결선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Y 결선에 있던 건 3옴이었는데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바꾸면 3배 임피던스가 커졌거든요. 얘네가 다 똑같이 R1이니까. 그러면 얘네는 이제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9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도 이 지점에서 델타가 R2씩 9옴씩 있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중 경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델타가 델타끼리 겹쳤잖아요. 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지금 변환한 경로, 이렇게 변환한 경로가 생겼고 원래 있던 경로도 있었고요. 결국 하나의 꼭지점으로 같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병렬 델타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이 쉬워져요. 어려워 보이지만 얘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조금만 잡아 당기면 됩니다. 자, 이 빨간 부분을 먼저 그려보면 빨간색이 이렇게 있고 얘랑 회로가 병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와서 병렬 회로 요거 그린 겁니다. 이게 있고 이 선만큼 다시 가서 또 병렬 회로가 여기로 다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계산하기 되게 쉽잖아요. 얘네끼리 합친 다음에 합치면 되죠. 다 합친다고 말하니까 좀 웃긴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림들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애초에 델타 결선에 있는 거는 R2였으니까 9옴이었어요. 그리고 각각 왼쪽을 원래 있던 거라고 보겠습니다. 얘네가 다 9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환하는 애도 다 9옴이잖아요. 여기도 다 9옴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금 모든 저항들이 9옴이죠? 그럼 먼저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얘는 지금 9옴과 9옴의 병렬이니까 합분에 곱을해주면 얘가 몇이 나오나요? 나누기 18을 하면 4.5옴이 나오네요. 4.5옴. 그럼 어차피 다 저항값 지금 전부 9옴이잖아요. 그럼 얘도 4.5옴이고 얘도 4.5옴이 되겠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만 있는 애들로 이렇게 등가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4.5와 4.5가 지금 직렬로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시 완전히 하나로 바뀌어서 4.5 더하기 4.5 하면 다시 9옴이 됐겠죠. 이번에는 얘와 병렬이니까 우리가 병렬은 다시 합분에 곱을해서 4.5 더하기 9에 4.5 곱하기 9를 해주게 되면 얘는 3옴이 나와서 이 회로에서 총 합성 저항은 3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옴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왜 꼭 y를 델타로 해야 되는지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무조건 꼭지점이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y가 이렇게 있죠. 파란색을 좀 찍을게요. 델타를 다시 y로 이제 빨간색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 약간 옆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바꾼 거예요. 델타를.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 파란 점을 같이 못 써요. 이러면 법칙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삐뚤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미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 어려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계산을 안 하고 항상 y를 델타로 바꿔서 이렇게 병렬 회로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좀 자세히 문제집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회로 따라서 그냥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